자, 오늘은 성공을 위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꼭 읽었으면 하는 위대한 개츠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위대한 개츠비는 너무나 유명한 소설이니까 소설 내용도 다 알 거고, 그리고 또 이 책은 20세기 최고의 미국 소설 중에 하나예요. 디카프리오가 주연한 영화로도 이제 막 꽤 유명하고, 그래서 1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개츠비를 되게 위대하고 낭만적인 사랑의 순교자로 칭송해 왔었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얘기할 거는 개츠비가 정말 위대한 인물인가. 다들 위대하다고 알고 있다. 다들 위대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진짜 개츠비가 정말로 위대한 인물인가, 그거를 소설에 나온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먼저 작가 얘기를 잠깐 해보자고. 작가는 이제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피츠제럴드, 그리고 이 소설의 개츠비는 피츠제럴드의 자화상 같아. 작가 자기 얘기를 쓴 거네. 거의 뭐 내가 볼 때는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똑같아. 그래서 피츠제럴드가 젊었을 때 가난했지만 이제 프린스턴 대학 시절에 지네브라 킹이라는 여자를 만나. 굉장히 부유한 집의 딸내미였어. 그래서 그녀의 이제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였는데 피츠제럴드에게 한마디 해. 가난한 녀석들은 부유한 여자를 절대 얻을 수 없어. 요게 피츠제럴드에게는 평생의 트라우마가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내가 그 부분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1920년대에는 대부분 여자들이 대학을 안 나왔어. 대학을 다니지 않았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이비리그의 이제 수많은 대학생들을, 잘 사는 여자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사교계로 진출해서 그리고 좋은 대학을 다니고 잘 사는 집안의 아들하고 결혼하는 게 일상이었어. 그 시대는 그랬겠네요. 그 시대는. 그러니까 굉장히 일상적인 일이었는데 피츠제럴드는 거기에 이제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지. 그리고 지네브라 킹도 나중에 굉장히 부유한 은행가 집안의 아들하고 결혼을 했고, 사회 전체가 그랬는데 굳이 피츠제럴드는 이게 평생의 마음의 상처로 남은 거지. 그 덕분에 우리는 오늘 위대한 개츠비를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은 스토리는 뭐 다들 아는 거니까 소설에 대한 스토리 얘기를 안 하고, 스토리 중간중간에 피츠제럴드에 대한 아주 짧게 소개되는 어린 시절 이야기, 그런 에피소드들을 내가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 그리고 이걸 단서로 삼아서 추리소설에서 범인을 추적하듯이 그의 가치관이나 가정생활, 그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바라보면서 개츠비가 왜 끝에 그런 결정을 했을까, 그래서 그런 거를 확인해 보면 개츠비가 이제 위대한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왜 위대하지 않은지를 보여주겠다는 말씀이죠. 위대한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고. 오케이. 개츠비 역시 이제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어. 개츠비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야심이 있었던 것처럼 보여. 왜냐면 소설 뒷부분에 아버지가 가져온 책들이 있어. 근데 그 책에 어떤 게 있냐면 호팔론 캐시디라는 카우보이 소설책이었어. 호팔론 캐시디라는 이 카우보이 책은 서부에서 이제 개척자 시대에 서부에 이제 뭐 악인들 물리치고 이런 거였지. 근데 그 책을 가지고 개츠비는 신분 상승의 꿈을 키운 거지. 개척자의 정신도 키우고, 내가 이거를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래서 개츠비 책 뒤편에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일일 계획표를 세워. 그래서 6시에 일어나서 아침 운동하고 뭐 공부하고 그 웅변 연습하고 뭐 이거를 시간 단위로 다 계획을 세운 거야.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자기 관리에 철두철미했었던 그런, 이게 사실은 아메리칸 드림하고도 맞는 거야. 근면성실, 자기 관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공하는 거. 근데 이 개츠비는 가족이 자기 성공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 이게 소설에 한 줄 나오는데 아버지한테 너무 많이 먹는다고 뭐라고 해. 살찐다고 먹지 말라고. 너무 많이 먹지 마라. 아버지가 아무 생각 없이 개츠비를 막 두들겨 패는 거지. 아버지가 괴롭혔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 농사일이나 돕지 막 쓸데없이 공부한다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아버지는. 어쨌든 개츠비는 아무것도 없는 그 시골 촌동네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개츠비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개츠비가 17살 때 댄 코디라는 사람을 만나.
그 요트 주인이었는데 그 요트에서 일하게 되면서 개츠비가 이름을 바꿔 제임스 개츠에서 개츠비로. 이게 되게 이제 상징적인 사건이지. 자기 이름을 딱 바꾼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나는 새롭게 태어날 거야 이런 각오를 보여주는 거야. 그렇죠. 댄 코디가 이제 구리광산 사업을 해서 억만장자였는데 이 사람이 스스로 자제할 수 없을 정도로 낭비벽이 심했어. 뭐 돈이 많았으니까. 근데 그 낭비벽을 그래도 개츠비가 자제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 개츠비가 되게 성실해. 그래서 뭐 승무원 역할도 하고 비서 역할도 하고 선장 역할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댄 코디도 개츠비를 굉장히 신뢰했었어. 그래서 내 생각에는 아마 개츠비의 비극이 여기서 시작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한 거지. 왜요? 왜냐면 그 요트 위에서 배운 게 상류 사회의 품이나 뭐 매너 이런 것도 배웠지만 소비 생활 또는 화려한 이런 생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한 환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낭비와 사치를 배운 거 아니에요? 낭비와 사치를 자신의 부를 증명할 수 있는 목표로 이렇게 삼은 거지. 그래서 내 생각에는 실제로는 전체적으로 다 보면 개츠비가 댄 코디를 꿈꿨었던 것 같아. 댄 코디의 나쁜 점은 그냥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런 거. 술 마시고 담배 피면 주체할 수 없을 정도 낭비가 심하니까 그 점을 빼고 난 나머지는 댄 코디를 그대로 흉내냈었던 것 같아. 어쨌든 댄 코디는 개츠비한테 유산을 남겨. 유산을 남긴다는 내용이 나와. 근데 그 유산도 뭐 과정은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댄 코디의 정부한테 다 뺏겨. 댄 코디는 원래 자식이 없었나 봐요, 그죠? 자식이 없었지. 어, 그때 이제 개츠비는 좀 뭔가 깨달은 것 같아. 뭘 깨달았냐면 유산이라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 자기가 유산을 받아서 이렇게 부를 누리는 건 진짜 부자가 아니다. 진짜 부자는 자기가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야 진짜 부자다. 이렇게 깨달은 것 같아.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댄 코디하고 죽은 이후에 개츠비가 돈을 번 다음에 데이지 남편하고 이제 갈등하는 과정이 있어. 뷰캐넌하고. 근데 뷰캐넌은 엄청 경멸해. 넌 네가 한 게 뭐 있어? 그냥 아버지 유산 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밖에 없. 나는 내가 벌었어. 막 이런 거지. 그게 데이지 남편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도 뷰캐넌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이러면서도 뷰캐넌을 부러워해. 왜냐면 뷰캐넌은 기존에 미국의 주류 사회에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거든. 네. 또 유산을 다 뺏겼으니까 돈이 없잖아, 개츠비가. 그러니까 이제 군에 입대를 해. 군에 입대를 했는데 이제 미국 장교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옥스퍼드에 가서 공부를 하게끔 만들어. 그래서 옥스퍼드에서 잠시 유학 생활을 하다가 켄터키로 이제 주둔지를 옮겼을 때 그때 데이지를 만나. 데이지가 아까 이제 얘기했던 지네브라 킹하고 이제 같은 거지. 피츠제럴드하고 지네브라 킹하고 만났던 것처럼 데이지도 고등학교 졸업해서 사교계에 진출해서 명망 있는 집안에 아들을 사귀려고 했는데 그때 개츠비를 만난 거지. 어쨌든 데이지 입장에서는 개츠비가 상류층에서 가지고 있는 뭐 매너 이런 걸 다 가지고 있고 옥스퍼드 출신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데이지는 개츠비가 굉장히 부유한 남자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어쨌든 전쟁 때문에 둘은 이제 헤어지고 데이지는 바로 이제 뷰캐넌하고 결혼을 하게 되지. 전쟁이 끝나고 나서 개츠비가 이제 다시 미국 본토로 이제 복귀하잖아. 복귀를 했는데 개츠비는 장교였어. 소설에는 아마 소령으로 나오는데 장교로 나왔는데 이게 나중에 보면은 울프샤임이라는 사람이 잠깐 개츠비에 대해서 회상하는 장면이 나와. 근데 뭐라고 했냐면 아니 장교 출신인데 돈이 없다는 거야. 돈이 없어가지고 양복 살 돈이 없어서 장교복을 입고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는 정도로. 근데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개츠비가 굉장히 막 품위 있게 얘기하고 행동하고 굉장히 잘생겼고 옥스퍼드에서 또 공부했다고 이러니까 이게 울프샤임이 얘 좀 쓸모가 있겠다.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일을 하는 상태가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장교로 5년 근무해서 제대로 했는데 돈이 한 푼이 없어서 양복 살 돈도 없고 밥 먹을 돈도 없고 왜 돈이 개츠비는
돈을 아끼거나 모으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 아, 장교로 지내면서 돈이 생길 법도 했는데 모이는 족족 다 써버렸군요. 그렇지. 피츠제랄드처럼 그냥 돈만 모이면, 왜냐면 내 생각에는 개츠비는 댄코디하고 요트 생활하면서 이미 그런 화려한 생활에 익숙해져 있어. 쓰는 거야. 낭비벽이 아예 없었던 게 아니었던 거지. 물론 소설에는 안 나오지만 내 생각에는 분명히 개츠비는 돈을 아끼거나 저축하는 사람이 아니었어. 어쨌든 울프샤임은 그 당시에도 밀주 사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제 하지. 그래서 울프샤임하고 개츠비는 뭐 소설에 나오지 않지만 엄청난 성공을 거둬서 개츠비가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야. 그 과정은 소설에는 안 나와. 처음부터 부자인 상태로 나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과정을 보면 개츠비는 부를 누리는 게 아니라 전시하는 거에 목표가 있었던 것 같아. 계속 매일 그냥 수백 명이 오는 파티를 개최하고 최고급 자동차를 사가지고 전시해놓고 이게 어떤 거냐면, 야, 나는 이제 주류사회에 이러냐, 나 돈 이만큼 있어, 이러고 이걸 좀 알아달라고 이제 수백 명들한테 알리려고 하는 거나 그 마찬가지지. 약간 보여주기식 삶을 산 그렇지. 거네요. 다른 뭐 증명은 이렇게 해야 데이지한테 연락이 간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 생각에는 데이지가 뭐 목표일 수도 있는데 실제 근원적인 목표는 개츠비는 주류사의 일원이 되려고 했었던 것. 여기에 이제 첫 번째 비극이 있는 거야. 이 자기의 열정을 바치는 대상이 타인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거지. 아, 내가 이런 사업을 해서 이런 일을 한다가 아니라 내가 돈을 벌었다는 걸 이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는 거. 그게 목표가 되었네요. 그렇지. 이게 되게 비극적인 일이야. 슬픈 일이네 진짜. 근데 여기에 또 추가적인 비극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소설에는 숨겨져 있는 사실인데, 개츠비가 이제 데이지를 다시 만나는 장면이 있어. 네. 어떻게든 연락이 돼서 둘이 닉 캐로웨이 집에서 이제 만나거든. 만나는데 개츠비가 서 있는 그 자리 뒤에 벽시계가 하나 있는데 벽시계가 고장나 있어. 이거는 아마 그 작가가 데이지하고 헤어진 그 5년 동안 그 시간은 개츠비에게 멈춰져 있었다, 이런 걸 강조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 시간과 개츠비의 관계를 작가가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장치라고 보는 거지. 게다가 이제 데이지하고 개츠비가 밀당을 하잖아. 그때 이제 닉이 데이지 얘기를 하면서, 아니 지나간 일을 돌이킬 수는 없다고 좀 생각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개츠비가 막 닉한테 화해를 해. 왜 돌리는 게 안 되냐고 막 화를 내는 거지. 거기에다가 개츠비는 데이지에게 남편을 사랑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해라, 이러고 막 강요하는 장면이 나와. 그러니까 개츠비에는 시간마저 되돌리려고 하는 엄청난 노력을 한 거지, 개츠비 자체가. 이게 나는 비극이라고 본 거야. 근데 이미 데이지랑 닉은 결혼했잖아요. 닉은 결혼했지. 그걸 미련을 못 버리고 그렇지. 계속 집착하는 거네요. 그렇지.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내 생각에는 개츠비가 어쩌면 데이지의 사랑을 원했던 건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왜냐면 개츠비가 데이지를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하냐면, 뭐 아름답다고 뭐 이런 얘기 이쁘다. 실제로 데이지의 목소리는 돈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표현을 해. 그 얘기는 뭐냐면 그녀가 그 정도로 천박하다, 이런 생각을 개츠비는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츠비는 자기 자신이 완벽하게 성공한 모습을 보여야 됐고, 그리고 자기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이 부를 과시하더라도 기존 주류인 사회에서는 근본 없는 졸부라는 꼬리표를 뗄 수가 없는 거였어.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해야 돼? 상류층 주류에 들어가려면 필요한 걸 다 갖춰야죠. 그렇지, 다 갖춰야 돼. 근데 개츠비는 이게 데이지라고 생각했었던 거야. 데이지가 없으면은 그게 다 갖춰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는 그렇지, 거죠. 그렇지. 이번에 실패한 거고, 데이지는 기존의 주류 사회의 꽃이었고, 그 꽃이 자기를 인정한 거고. 그러니까 데이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기 위한 하나의 요소로서 그러니까 이게 집착을 한 거네요. 수단이 된 거지. 그래서 끝까지 개츠비는 데이지에게 헌신적이었고, 죽는 순간까지도 데이지의 전화를 기다리는 그런 아주 뭐 숭고한 사랑같이 보이는 소설에서는. 내 생각에는 이게 되게 데미안의 싱클레어 이거하고 완전히 다른 부분이야. 왜냐면 싱클레어는 자신의 과거, 고통, 뭐 방황, 어두운 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합쳐져서 나의 성장의 밑거름이 됐는데,
개츠비의 과거는 지워야 할 오점이야. 극복해야 할 대상이야. 근데 과거를 바꿔야 돼. 완전히 이렇게 다른 내용이죠. 그렇지. 과거를 부정한 거였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자신을 새롭게 증명해내고 뭐 이래야 하는 거에 온 노력을 하다 보니 자기의 이미 있었던 지울 수 없는 과거를 지우려는 노력. 이거 자체가 개츠비가 이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거지. 아, 그렇네요. 데미안은 자기 과거를 통해서 활용해서 성장을 하는데 응. 개츠비는 자기 과거를 지우는 게 인생의 목표였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이런 근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재밌겠네요. 그렇지. 거기에다가 또 위대하다고 얘기한 게 닉 캐러웨이의 영향도 있어. 이게 개츠비의 화자인데 닉 캐러웨이도 뭐 되게 잘 사는 집안의 아들이었지. 그 사람이 보기에는 개츠비가 되게 위대해 보이는 거야. 왜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상류층의 대부분 사람들은 되게 무책임하고 건태롭고 인생 막 살고 있는 거지. 맨날 술 처먹고. 근데 개츠비 보니까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자기 목표도 자기가 만들어. 그리고 그걸 위해서 온몸을 불사질러. 거기에다가 그 일에 책임도 져.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없는 거지. 닉 캐러웨이 입장에서는.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개츠비가 굉장히 그 내면의 깊은 성찰을 통해서 자아를 발견한 게 아니고 이 세속적으로 이미 정해진 성공, 댄 코디가 했던 모습을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자기한테 받아들인 거지. 결국 이 사람들은 자기의 성공은 항상 누군가의 인정이 필요해. 아, 그렇네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인정을 안 하면 또는 그 사람의 요구 조건이 바뀌면 그냥 나는 무의미한 행동을 하게 허무하게 된 되는 거죠. 거죠.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게 굉장히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주는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네요. 그렇지. 왜냐하면 아무리 자기 관리를 철저하고 굉장히 모범적인 삶을 사더라도 그 일 자체가 타인의 인정이 필요한 그 순간에 이미 그거는 위대한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어떤 환상인 거고 아메리칸 드림의 이제 비극인 거지.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너무 좋은 내용 같습니다. 개츠비처럼 치열하게 자기 개발을 하는 건 좋아. 근데 너무 여기에 목매는 거는 자기 학대일 수 있다. 내가 이제 걱정하는 부분은 그러다가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계속 자기 비판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나는 걱정된다는 거지. 절대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거.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 개츠비를 요약하면 남의 인생을 사지 말고 자기 성찰에 기반한 자기 인생을 살아라. 내가 이제 개츠비를 통해서 읽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자기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젊은이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지금 나는 누구 인생을 살고 있는가? 오늘의 위대한 개츠비는 여기까지.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